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황입니다. 김소정 MC는 학교에서 못 보고 KBS에서 보네요. 페퍼톤스도 마찬가지고요. 네, 제가 그렇다고 두 학생이 어떻게 했다라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네, 저는 카이스트 물리학과의 정하홍이고요. 오늘 데이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복잡계 네트워크와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IT 콘서트잖아요. 근데 도대체 물리학과에서 왜 와서 이렇게 되느냐? 여러분 다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그러실 텐데 물리학과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고등학교 때 이후로 와 드디어 물리에서 해방인데 여러분 그 고등학교에 선생님 별명 중에 항상 되풀이되는 게 있습니다. 미친 개 학생 주임 선생님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이제 재물포입니다. 쟤 때문에 물리 포기했다라고 해서 고등학교 물리 선생님의 모든 별명은 재물포죠. 그래서 물리 강의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상한 선입견을 갖고 있을 겁니다. 막 미분적 분기호 날아다니고 수식이 막 나오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냥 편하게 앉으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다만 한 가지만 유의해 주시면 되는데요.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이 제가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듣던 메트로놈을 조금 낮추셔서 빨리 왔다 갔다 하게만 해주시면 큰 지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당신의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제목을 했지만 사실 앞에 강의와도 연결 짓게 하기 위해서 제가 더 좋아하는 제목은 이겁니다. 구글 신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왜 구글 신이 돼야 되는지는 곧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빅데이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빅데이터. 요즘 잡지를 보시면 저널뿐만 아니라 모든 잡지에서 빅데이터 얘기 많이 나옵니다. 심지어 이런 저널도 있습니다. 저널은 아니고 잡지인데요. 사이언스 오브 에브리띵, 모든 것의 사이언스라고 하는 코스모스에서는 새로운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신이 될 수 있느냐라는 제목으로 저런 잡지를 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정말 신의 영역에 도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생명 분야에서 그런 일이 더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인간 유전자 지도, 휴먼 게놈 프로젝트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 여러분들의 유전자, 생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해독한 건 거죠. 이게 근데 엄청나게 큰 데이터입니다. 빅데이터.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유전자를 해독해가지고 그걸 받으려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는 것보다는 하드디스크에 저장해서 택배로 받는 게 훨씬 더 빠르다고 합니다. 물론 미국처럼 인터넷이 느린 우리나라 같은 빠른 곳에서는 가당치 않는 얘기지만 저 정도로 데이터가 크다는 겁니다. 근데 크기만 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큰 것뿐만 아니라 가트너 그룹에서 이제 빅데이터를 정의할 때 볼륨, 벨로시티, 버라이티라고 해서 볼륨이 엄청나게 큽니다. 또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류가 무지무지 많습니다. 단순한 텍스트를 넘어서 그림, 음성, 동영상,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까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가 요즘에는 서로 다 엮여서 아주 복잡하게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빅데이터를 제일 잘하는 최고수가 누구냐? 빅데이터의 대장이 누구냐? 보나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진 사람들이 대장일 겁니다. 보통 생각할 수 있는 게 포털 사이트일 텐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GPS, 요즘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는 내비게이션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네이버 지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네이버 지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느냐? 이따 가보셔서 해보시면 아실 텐데요. 네이버 지도에다가 청와대를 검색하면 청와대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가 삼청동 영역이거든요. 저기쯤 청와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없고 숲으로 덮여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대전에서 청와대를 검색하면 1번으로 나오는 게 대전광역시 동구 홍도동입니다. 청와대가 왜 대전에 있을까요? 제가 가봤더니 음식점입니다. 청와대가 안 나옵니다. 그럼 다음 지도로 나오느냐? 다음 지도도 똑같습니다. 안 나옵니다. 청와대가 검색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구글 지도에 검색하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물론 구글 서버가 외국에 있어서 국내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사실 제가 이걸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닌 건 거고 이걸 알려주신 분은 다음에서 오신 분입니다. 다음에서 오신 분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IT 업계의 발전 속도를 정책이나 법규가 얼마나 못 쫓아가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저렇게 한다고 무슨 보완이 되겠습니까? 구글 지도에 다 나오는데. 물론 이 다음에서 오신 분은 나름의 고충이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다음에 다니는데 구글 지도를 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꼼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저기 맨 위에 보시면 이분은 청와대를 검색하는 대신에 농협 청와대 지점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라고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를 검색하지 마시고 농협 청와대 지점을 검색하면 어딘지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우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구글 지도 쓰면 되는 건 거죠. 자,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구글이 신이냐? 아닙니다. 이제부터입니다. 구글은요 청와대가 어디 있는지 뿐만 아니라 청와대의 주인이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청와대의 주인 당연히 대통령 아니야? 나도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글은 청와대의 주인이 누가 될지 미리 압니다.
무슨 소리냐? 예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직후에 한 블로그가 이런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번 대선은 아니고 2007년도 지난번 대선입니다. 그때 후보가 여러 분 계셨습니다.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헌, 권영길 이런 후보들이 계셨거든요. 이 친구가 왠지 모르겠지만 이 블로거가 각각의 후보들을 구글에다 검색을 해봤습니다. 이명박 엔터, 정동영 엔터. 근데 놀랍게도 이명박을 검색했을 때 나오는 웹페이지의 숫자가 한 1000만 페이지쯤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그때 득표수가 1000만 표쯤 됩니다. 정동영 후보는 500만 페이지가 있었고 득표수가 500만이고 그래서 두 개가 정확하게 비례를 합니다. 가로축이 구글의 페이지 숫자고 세로축이 득표 숫자인데 정확하게 비례하는 거죠. 즉 가로 숫자를 알면 세로 숫자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냐? 피어슨 코릴레이션이라고 해서 상관계수를 보시면 0.987이라서 동아일보 여론조사보다 더 정확합니다. 동아일보는 돈 들여서 저런 부정확한 결과를 왜 했을까요? 그냥 구글에 5번만 물어보면 10초 만에 나올 거를 왜 돈을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을까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니까 동아일보가 바보가 아니라 도대체 뭐하러 투표를 할까요? 그냥 구글에 물어보면 몇 표 나오는지 다 알려주는데 저걸 보고 역시 구글은 똑똑하구나라고 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이건 미국의 대통령 선거입니다. 2008년이니까 이것도 지난번 대통령 선거인데요. 그때 당시에 론 폴, 버락 오바마, 힐러리 클린턴, 존 맥케인 이런 후보들이 있었습니다. 오바마와 클린턴이 같이 나오는 걸 보면 민주당 내 경선도 하기 전인데 검색을 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저는 진작에 오바마가 대통령 될 줄 알았습니다. 도대체 투표를 뭐하러 할까요? 그냥 구글에 물어보면 알려줍니다. 아직도 이쪽 구석에서 안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그때 기사를 찾아보시면 박빙인의 한참 얘기가 많습니다. 저는 의아한 거예요. 왜 싸우고 있지? 위대한 구글식께 여쭤보면 바로 알려줄 텐데. 그래서 위대한 구글식께 여쭤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선거 전날 밤 11시 15분 데이터입니다. 구글신을 만나야 되니까 방법은 쉽습니다. 목욕 재개를 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구글신을 만나야 되니까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그 다음 후보 이름 칩니다. 나경원 엔터. 그럼 저렇게 나옵니다. 나경원 4,660만 개. 저 정도 표를 얻겠구나. 그 다음 다시 목욕을 와서 부정을 타면 안 되니까요. 다시 구글에 접속을 하고 상대편 후보를 집어넣습니다. 박원순 엔터. 그러면 5,430만 개. 선거 결과 기억 안 나실까 보여드리면 이게 선거 결과입니다. 도대체 선거를 왜 할까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곳은 뭐 하는 곳일까요?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 아직도 못 믿으시겠으면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번 미국 대선입니다. 11월 5일이 그 대통령 선거였기 때문에 선거 전날 밤 10시 33분 데이터입니다. 버락 오바마 엔터 1450밀리언, 상대편 밋 롬니 1290밀리언, 구글신 가나사대 이렇게 된다고 예측을 하셨고 당연히 실제 결과는 그렇게 나옵니다. 도대체 투표를 왜 할까요? 자, 이렇게 제가 발표를 하고 다녔더니 재작년 2012년 12월에 전화가 막 옵니다. 기자들한테. 한국 대선은 어떻게 되나요? 근데 그걸 왜 저한테 물어봅니까? 이게 어려워요 하는 게? 그냥 구글신한테 여쭤보면 됩니다. 목욕만 잘하고. 근데 자꾸만 물어보는 거예요. 직접 해보세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했더니 실제로 기자가 했습니다. 이건 제가 그린 게 아니고 기자가 그려줬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이 박근혜 후보고 파란색이 문재인 후보인데 11월 말을 제외하고는 항상 박근혜 후보가 앞섰던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것도 옛날 거라서 좀 더 따끈따끈한 걸 한번 볼까요? 이번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6월 4일 6.4 지방선거 있었죠. 6월 3일 날 9시 42분 데이터입니다. 이제 바로바로 보여드릴게요. 정몽준 엔터 976만 개. 그 다음 박원순 후보 1억 1600만 개. 구글신 가나사대 이렇게 된다고 하셨고 선거 결과는 당연히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도대체 선거를 왜 해야 될까요? 저희가 그 많은 세금을 낭비하고 우리가 하루를 쉬어가면서 노는 건 좋지만 자, 왜 이런 구글신은 대단한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게 소위 말하는 빅데이터의 힘입니다. 데이터가 많아지면 잘 생각해 보시면요, 웹페이지가 많다는 게 꼭 좋은 게 아닙니다. 욕 써 있는 웹페이지도 많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가감해도 웹페이지가 많은, 거기서 얻어낼 수 있는 정보가 있다는 거죠. 데이터가 많아지면 우리가 거기서 뽑아낼 수 있는 정보가 많아진다는 겁니다. 거기다 더해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검색 엔진을 사용했을 때 사람들은 검색할 때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그래프는 뭘 뜻하냐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뭐에 대한 검색이냐면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입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검색은 매년 1월 1일 날 피크를 칩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잖아요. 올해는 살을 빼야지. 다이어트. 하지만 작심삼일로 떨어집니다.
내년에 다시 하시죠. 2014년도 예외는 아니어서 다시 또 다이어트가 올라갔다가 또 보나마나 떨어질 겁니다. 이미 다 포기하신 분 많이 있으시잖아요. 저렇게 여러분들의 생각을 검색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검색할 때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야, 내가 오늘은 구글을 골탕 먹여야 되니까 이거 궁금하지 않은데 검색해야지. 그런 일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건 실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있으면 그 장소 그 자리에서 그때 검색을 합니다. 야, 이거 궁금하지만 꼭 참았다가 내일 검색해야지. 안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데이터가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그대로 갖다 바치는 건 거죠. 쉽게 얘기해서 구글이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데이터를 다 모아서 구글은 그걸 갖고 분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검색어라는 게 중요한 건 거고 되게 유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이걸 가지고 재미난 일을 했습니다. 논문을 하나 썼는데 2008년도에 구글이 뜬금없이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하는 논문을 썼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 CDC라고 하는 Center for Disease Control이라고 하는 질병관리센터에서 매주 독감 환자 수가 각 지역별로 몇 명인지를 보고를 합니다.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계속 모니터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지역에서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그 주변을 차단해서 독감이 퍼지는 걸 막겠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독감 환자 수를 모으고 보고서 만드는데 2주가 걸립니다. 이게 이제 보고를 거쳐서 이제 보고서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근데 잘 생각해봐서 이제 따끈따끈한 보고서가 나와서 딱 펴봤습니다. 그랬더니 LA 지역에서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LA 비상 해야 되는데 그게 2주 전에 그랬다는 거거든요. 2주 전에 그랬으면 요즘 비행기 타면 4시간이면 동부서부 왔다 갔다 하는데 다 죽고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짝에 쓸모없는 보고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구글이 보니까 한심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야, 우리가 할게. 어떻게? 검색 엔진을 쓰겠다는 겁니다. 뭐 아주 단순한 아이디어입니다. 보나마나 사람이 독감에 걸리면 독감을 검색할 거라는 거죠. 기침, 고열, 무슨 약 먹어야 되지? 여러분도 당연히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독감에 대한 검색이 늘어났다라고 하면 뭔가 의심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이 2003년부터 2000까지 나와 있던 먼지 쌓인 보고서를 다 꺼내놓고 자기네 검색 데이터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독감 환자 수랑 가장 잘 맞는 검색어를 50개를 골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쳐다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검색어가 늘어나면 독감 환자 수가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이 앞쪽 부분은 학습 데이터니까 보실 필요가 없고요. 저 마지막 2008년도를 보시면 되는데 파란색이 실제 데이터고 노란색이 구글이 예측한 겁니다. 정말 잘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그리고 이거는 2주가 걸리지 않습니다. 이건 프로그램을 짰기 때문에 그냥 실시간으로 저 검색어가 늘어나면 맞네요 독감 환자 수가 라고 하면 바로 경고를 날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글이 검색 데이터를 통해서 독감 환자 수를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저게 되게 무서운 건 겁니다. 저게 공익적인 목적이니까 구글이 네이처에 논문을 썼지. 여러분들이 저 데이터를 가지고 구글이 돈을 벌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벌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LA 지역에서 부동산 관련 키워드가 올라온다. 부동산 투자를 하면 되는 거고요. 갑자기 시카고에서 코카콜라 검색이 늘어난다. 코카콜라를 갖다 팔면 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다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면 어머나 이제 구글을 쓰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실까 봐 여러분들의 걱정, 집에 가는 그 발걸음을 가볍게 해드리기 위해서 구글도 틀린다는 걸 보여드립니다. 2013년 초에 구글 플루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구글 독감 프로젝트가 실패를 했습니다. 독감 환자 수를 잘못 예측을 했거든요. 이게 아마 한 10%쯤 틀렸으면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틀렸습니다. 독감 환자 수가 한 2배쯤 된다고 예측을 한 겁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이 실제 환자 수였는데 빨간색으로 예측을 한 거죠. 거의 2배 이상 많다고 예측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구글이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완전히 틀리게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왜 이렇게 됐나 분석이 들어갔죠. 분석을 해봤더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언론의 힘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면 작년 초죠. 2003년 초, 그 다음에 2012년 말에 미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독감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고 뉴욕타임즈와 CNN에서 열심히 떠드는 겁니다. 독감 백신이 모자란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독감에 안 걸린 사람들이 독감 백신이 모자라? 그럼 난 어디 가서 독감 백신을 맞아? 독감에 안 걸린 사람들이 독감을 검색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감 검색이 왕 늘어나고 구글은 검색이 늘어났으니까 독감 환자가 많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내용 검토 없이 단순한 숫자만 보는 건 이렇게 잘못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투표는 해야 됩니다. 투표 안 한다고 하시면 안 되는 건 거고요. 선관위는 존재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오늘 투표 마친 사례는요, 맞은 것만 보여드린 건 거지 안 맞은 건 절대 안 보여드린 건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선거 중에서 제일 안 맞은 케이스가 뭐냐면 고승덕 교육감 후보입니다. 이분은 구글에 따르면 대통령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맞는 건 아니라는 거, 투표는 해야 된다는 거 괜히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뭐 뭔가 잘 될 것처럼 한 다음에 갑자기 꼬리를 내린다고 하실까 봐 그래서 어쩌라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해결책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이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여기도 보시면 어떤 검색어가 늘었다 줄었다 하는 걸 보여줍니다. 이거 아마 여기 여자분들이 관심 있으실 텐데 명품 백에 대한 관심입니다. 검색이거든요. 잘 보시면 파란색은 샤넬 백이고요. 빨간색은 루이비통 백이고 노란색은 구찌 백입니다. 잘 보시면 옛날에는 샤넬 백이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치고 올라가서 샤넬 백이 1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분들은 샤넬 백을 여자친구한테 사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까지 공부를 하신 분이 이렇게 걱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 요즘 뉴스에서 샤넬 재테크니 뭐니 해가지고 샤넬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쓸데없이 검색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내용 안 보고 숫자 하나만 보는 건 안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연관 검색어라는 게 있습니다. 결국 네트워크 개념이 들어와야 되는 건데요. 연관 검색어는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이 뭘 검색했을 때 또 같이 뭘 검색하느냐를 쳐다보는 겁니다. 신기하게도 샤넬백의 연관 검색을 보시면요. 샤넬백, 샤넬 플랫백, 샤넬 클래식백, 샤넬 클래식, 샤넬백 프라이스 2.5, 샤넬백 다 샤넬입니다. 샤넬에 한번 꽂히면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샤넬을 사야 됩니다. 그런데 루이비통 백의 연관 검색을 보시면요. 루이비통 백, 구찌 백, 루이비통 백, 샤넬 백 왔다 갔다 합니다. 뭘 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일 불쌍한 건 구찌 백입니다. 구찌 백의 연관 검색어는 구찌 백, 루이비통 백, 구찌 핸드백, 다이퍼 백, 기저귀 가방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프라다, 메신저, 코치 다 구찌 안 삽니다. 자, 저걸 보시는 것처럼 연관 검색어를 보시면요. 샤넬에 꽂힌 사람은 샤넬에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샤넬을 검색하는 사람은 다 샤넬을 검색을 다 한다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샤넬백 한 단어는 경거망동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 흔들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연관 검색어 전체 10개가 다 흔들리진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단어를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물리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묶어서 보시면 무게가 커지기 때문에 덜 움직인다는 건 거죠. 훨씬 더 안정적인 데이터를 보여준다는 건 거고요.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묶어서 보셔야 이렇게 좀 더 정확하게, 좀 더 안정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묶어서 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많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휴먼 게놈 프로젝트를 말씀드렸는데 유전자 지도도 마찬가지라서요. 유전자, 단백질, 메타볼리즘, 신진대사 반응 저런 걸 다 묶어서 한꺼번에 연구를 해야 우리가 어떤 질병인지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학교에 있으니까 요즘 융합연구에서 공동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모아서 서로 연결돼 있는, 즉 각 분야가 협동을 해가지고 같이 엮어서 연구를 해야 좀 더 나은 연구 결과를 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이제 학교에서나 관심 있으실 얘기이기 때문에 다시 이제 구글 얘기로 돌아가면 구글이 돈을 많이 벌어서 정말 재미난 일을 많이 합니다. 돈이 많으면 할 수 있는 일인데요. 이런 거가 있습니다. 구글 프로젝트 중에 구글 북 프로젝트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데요. 구글이 돈이 많으니까 아마 이렇게 시작을 했을 겁니다. 야, 우리 돈 많은데 뭐 하지? 그래, 그러면 스캐너 잔뜩 사다가 전 세계 나온 책을 다 스캔해보자. 그래, 돈 많으니까 해보자라고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캐너를 잔뜩 사다 놓고 전부 다 스캔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OCR을 통해서 이제 문자로 인식해가지고 딱 발표를 하려고 봤더니 어머나 저작권이라는 게 있네요. 그래가지고 발표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저작권 때문에. 그러니까 어머나 스캐너 다 사서 다 스캔했는데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래서 괜찮아, 우린 돈이 많으니까 그리고 창고에 처박아뒀습니다. 그런데 그걸 보니까 어떤 한 교수가 구글에 가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데이터 저 좀 주세요. 아, 저작권 때문에 안 됩니다. 아닙니다. 제가 저작권에 안 걸리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은 저 책 데이터를 가져다가 잘게 쪼갰습니다. 쪼개가지고 내용을 본 게 아니고 각 책의 단어가 몇 번 나온지 숫자만 셌습니다. 예를 들어서 1786년에는 애플이라는 단어가 책에 몇 번 나왔으며 80년에는 몇 번이 나왔고 81년에 몇 번이 나왔는지 각 단어의 프리퀀시라고 하는 빈도수를 셌습니다. 그걸 보면 재미난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습니다. 노예라는 단어가 사용된 걸 잘 보시면 중간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합니다. 왜? 저때 보시면 1861년부터 65년까지 남북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책에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또 마찬가지로 민권운동이 있었던 1955년하고 1968년 사이에 노예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저 단어 숫자, 책에 나온 단어 숫자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건 거죠. 근데 저건 한 개의 단어를 본 거거든요.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단어를 엮어서 봐야 되는 겁니다. 엮어서 보는 단어 중에 재미난 게 뭐가 있냐면 이건 뭐 저희가 한 건 아니고 서울대학교의 이상구 교수님이 연구하신 건데요. 이게 영어 문법 교정을 하는 데 쓸 수 있습니다. 빅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뭐냐? 구글은요 여러 가지 책을 다 분석을 했고 웹문서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단어별 연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I라는 단어 다음에는 have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do라는 단어가 나오고 can, can't 이런 식으로 나간다는 거죠. 그리고 have라는 단어 다음에는 not이 제일 많이 쓰이고요. have라는 단어 다음엔 그 다음에 to가 나오고 a가 나오고 더가 나오고 저런 순서로 단어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거 갖고 뭐 할 수 있느냐? 문장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I have candy라는 문장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자기네 데이터랑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저게 몇 점인지가 나옵니다. 몇 번 나오는지. 봤더니 0.0014에서 되게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어머나 이건 별로 좋은 게 아니구나. 고쳐야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문법책을 펴가지고 have 동사의 용법이 어떻게 구글은 그런 일을 안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have 단어 다음에는 not이 제일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have를 have not으로 바꾸자. 그래서 I have not candy가 됩니다. I have not candy의 점수를 보니까 점수가 낮아요. 그럼 많이 안 쓰이는 거네. 이건 좋은 게 아니다. 그러면 have 다음에는 to가 나온대더라. 그러면 I have to candy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이것도 점수가 낮아요. 이것도 안 맞구나.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많이 나온 건 A래더라. 그러면 I have a candy로 바꿉니다. 그랬더니 점수가 쫙 올라갑니다. 이 얘기는 어머나 I have a candy가 맞는 거구나 해서 문법을 고치는 겁니다. 문법책 갖다 버리고요. 그냥 많이 나오는 게 답이라는 겁니다. 이제 문법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구글이 알아서 개수를 가지고 고쳐주는 건 거죠. 드디어 우리는 영어 문법에서부터 해박이 된 건 겁니다. 이제는 영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이 구글에 물어보면 알려주게 된다는 거죠. 왜? 단어들을 연결해서 그 횟수로 우리가 문법을 고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마지막 이쯤 되면 좀 지루하실 것 같아가지고 좀 위험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 계실까? 돈 버는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IT는 재미있고 유익해야 되니까요. 구글 검색어를 이용해서 주식 투자를 한 애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의 스탠리 교수 팀에서요. 저걸 했는데요. 뭐냐면 구글 검색어를 보고 주가를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겁니다. 어떤 단어의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단어의 검색이 줄어들면 늘어난다. 그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어떤 단어를 선택했느냐? 뎁트라고 하는 빚을 선택했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빚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보시면 빚이라는 단어가 지난 3주 평균보다 이번 주에 많이 검색이 됐으면 빚이란 단어가 많이 검색되니까 경기가 안 좋아하는 보다. 그래서 주식을 팝니다. 또 빚이란 단어가 지난 3주보다 줄어들면 경기가 좋아지나 보다. 사람들이 빚을 검색 안 하니까. 그래서 보나마나 주식이 오르겠구나라고 해서 주식을 삽니다. 이런 식으로 2004년부터 투자를 했으면 7년 동안 수익률이 326%가 나온다는 겁니다. 저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어떤 비교가 있냐면 여기 보시는 거면 소위 말하는 증권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널리스트들이 뭐 1차 평균 이동선과 무슨 60일 저는 무슨 잘 모르겠는데 파동 이론이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예측을 하시거든요. 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데 그분들은 겨우 33%의 수익률입니다. 10배 이상의 수익률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검색어를 사용하면 주가를 예측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주가랑 거꾸로 가는 단어들이 이런 단어들입니다. 뎁트, 칼라, 스톡, 레스토랑 저런 단어들이 주가랑 거꾸로 가는 건 거고요. 주가랑 똑같이 가는 것도 있습니다.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는 단어들 이런 것들입니다. 링, 반지, 환경, 펀, 레이버, 트레인. 왜 기차가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오르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런 단어들은 주가랑 같이 가는 단어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여기 이제 또 성격 급하신 분들은 또 내일 가가지고 바로 또 저걸 이용해가지고 주식을 하실 텐데요. 그리고 이제 안 되면 저한테 뭐라고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논문을 쓴 저자를 제가 불러다가 세미나를 시키고 물어봤습니다. 너 저렇게 주식 투자하냐? 그랬더니 아니 그런 거. 왜? 그랬더니 내가 그랬으면 논문을 썼겠니? 라고 하는 건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게 맞았으면 논문을 썼겠습니까? 당연히 저건 논문에만 그치는 건 거고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럼 너 주식 투자 안 하냐? 그랬더니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니? 그랬더니 안 가르쳐주지 당연히. 그래서 안 가르쳐주는 건 거죠. 방법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안 가르쳐주는 거죠. 뭘까요?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어와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연결해야 되느냐? 그건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인 거죠.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반지란 단어와 검색이 늘면 주가가 올라간다. 저걸 보면 되게 신기하거든요. 왜 그럴까? 왜 반지라는 검색이 늘어나면 주가가 올라갈까? 반지가 늘어나면 결혼이 되고 경기가 좋은 건가? 거기에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게 빅데이터의 함정인데요. 2012년에 나온 논문 중에 저런 논문이 있습니다. 초콜릿 노벨상 패러독스라는 건데요. 저 연구자들이 조사를 해봤더니 신기하게도 국가별 1인당 초콜릿 소비량과 국가별 노벨상 개수가 서로 비례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탄다는 겁니다. 스위스가 대표적인 나라래거든요. 그러니까 저걸 딱 보고 그러면 노벨상을 타려면 실험은 하지 말고 초콜릿을 먹어야 되겠구나. 이게 맞는 걸까요? 이걸 딱 보고 나서 저 논문을 보고 나서 어떤 한 블로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만 봐도 이상하거든요. 초콜릿 많이 먹는 거하고 노벨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해서 이 블로거가 이런 걸 조사했답니다. 자기가 더 좋은 지표를 찾았다는 거죠. 럭셔리 스포츠카 대수와 노벨상 수상자를 봤더니 훨씬 더 상관계수가 높다. 아까는 0.79였는데 0.85까지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벨상을 타려면 이제 럭셔리 스포츠카를 사야 되는 건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스포츠카를 좋아하니까 이게 더 끌리긴 하거든요. 초콜릿보다. 여기서 조심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빅데이터에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를 혼동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초콜릿과 노벨상은 당연히 양의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초콜릿을 많이 먹은 나라가 노벨상을 많이 탔다라고 하는 건 맞는 사실입니다. 관측 사실이니까요. 하지만 초콜릿을 먹는다고 노벨상을 타느냐? 이건 인과관계거든요. 이건 데이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죠. 물론 저분들도 약간의 설명을 했습니다. 플라바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관련이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좀 더 과학적인 근거가 필요한 거기 때문에 괜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인과관계를 어시움하시면 안 되는 거죠. 가정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빅데이터가 뭔가 만능처럼 여겨지기도 하는데요. 꼭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조심스럽게 사용을 하셔야 되는 건 거고 인과관계가 아닌 이상 저희가 쇼텀으로 아주 단기간 예측하는 데는 맞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예측하는 데는 많이 안 맞을 수 있다는 걸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묶어서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 건 거고요. 다만 잘 묶어야 됩니다. 뇌를 이루고 있는 기본 성분은 뉴런이라고 하는 신경세포입니다. 신경세포 하나만 떼어내면 걔는 건전지랑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전기 신호를 내거든요. 근데 건전지를 저렇게 붙여놓는다고 걔가 뇌가 되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잘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테이크홈 메시지는 이겁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를 잘 묶어서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무언가 새로운 것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관심 있으신 분은 저희 웹페이지에 오시면 논문들과 저런 뭐 네트워크 책과 뭐 데이터에 관련된 책도 있고요. 광고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네, 절대 광고는 아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은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저희 복잡계 및 통계물 연구실에 있는 저희 대학원생들이 다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의가 끝나고 혹시라도 박수를 쳐주실 거면 고생을 한 저희 대학원생들한테 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